탄핵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해명과 정반대되는 음성 파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탄핵하자고 제가 나오고 적지 없는데 실제로 무슨 이야기 듣거든요. 사법부 수장이 거짓말로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판사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공공주도로 5년 안에 전국에 8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공급 쇼크라며 자평했는데 실현 가능성 집중 분석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제주 7개월 남자아이의 부모 중 한 명이 아동 방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아이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설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3, 4월 4차 대유행 가능성까지 공식 언급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법정에서 판사들이 입는 이 법복입니다. 이 검정색은 독립을 의미하고 앞단의 수직 주름은 이 강직함을 상징하는데요. 이렇게 대쪽 같아야 할 사법부가 추락했습니다. 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고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후배 판사가 대법원장 녹취를 폭로하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상황이 오늘 하루 동안 벌어졌습니다. 먼저 정권 눈치 보기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대법원장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탄핵당한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폭로하면서 하루 만에 거짓말이 드러났고 대법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 소식 김민곤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22일 임성근 부장판사가 면담 자리에서 사의를 표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치권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법률적인 그런 것을 자책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보고. 당시는 임 부장판사 등이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자 여권을 중심으로 판사 탄핵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를 못해주는 이유를 솔직히 말해주겠다며 탄핵이란 단어를 꺼냈습니다. 똑같고 이야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는 말이야. 사표를 수리하면 자신에게 쏟아질 여권의 비판을 의식해 임 판사가 계속 현직에 남아줘야 한다는 취지로 들리는 발언입니다. 왜냐면 사표 수리보면 탄핵되고 못하죠.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던 어제 김 대법원장 측의 해명은 녹음 파일 공개로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오늘 김 대법원장은 9개월 전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답변이라며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오늘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법 제65조 이렇게 법관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자칫 정치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 번도 작동된 적은 없었죠. 이번에 민주당은 판사가 신이냐고 반문하며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반란표 없이 통과였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관 임성근 탄핵 소추안은 가결 요청을 통과합니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 288명 중 17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탄핵소추안을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이 가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사실상 당론으로 한 것이 이탈표를 막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본회의 의결에 앞서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에서 논의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은 부결됐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결된 것은 헌정사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 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서를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임 판사가 해당 기사가 허위인 게 확인되면 판결 전에 분명히 밝혀달라는 부당한 요청을 했던 겁니다. 임 판사는 사실조사 절차 없이 의결한 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판사 탄핵 소추 의결서는 헌법재판소에 접수됐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탄핵이 최종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지난해 연말 국회는 검찰개혁으로 소란스러웠는데 올해 연초 국회는 법관 탄핵으로 시끄럽습니다. 여야 똑같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는데 이 법관 탄핵에 대한 입장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당은 찬성, 야당은 반대. 어쨌든 거대 여당의 뜻대로 다 되고 있지요. 이민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탄핵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적 과반을 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성근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임성근 판사 측이 공개한 김명수 대법원장 발언 녹취에 대해선 불법 도청이라며 절차와 방법을 문제 삼았습니다. 불법 심부름 센터도 하지 않는 이런 불법 도청을 해서 폭로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인간적인 예의나 도덕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과정에서 본인의 소명조차 듣지 않았다며 부실, 겁주기 탄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면에 이르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탄핵 요건이 맞는 것인지 또 그 중대성이 탄핵해야 될 정도인지에 대해서 철저한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선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권의 판사길들에게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사표 수료를 거부하며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임 판사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김 대법원장 고발 방안 검토도 시작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대법원장이 고발까지 당한 이 상황을 판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일선 판사들이 가장 참담하게 생각하는 대목은 바로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국민이 어떻게 사법부를 믿고 재판을 받겠냐며 납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의를 탄핵을 이유로 들며 받아줄 수 없다고 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공개되자 일선 판사들은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했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하루도 못 갈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는 법과 양심을 따라 재판하는 판사가 거짓말을 한다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냐며 대법원장이 사실을 얘기 못할 바엔 차라리 침묵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부장판사도 대법원장이 부장판사와 발언 내용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며 사법부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납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실망스럽다며 어떤 형태로건 김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의 시선도 따갑습니다. 한 변호사는 당장 사법부가 위증죄를 처벌할 자격이 있냐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는 정치적 고려 때문에 판사 탄핵을 방조했다면 범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탄핵 노위를 이유로 임 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한 범죄의 소지가 오늘 한 시민단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사법부가 어쩌다 이런 한숨이 나오는 상황 사회부 정현우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헌정사상 최초로 판사가 이제 탄핵이 됐는데요. 임성근 부장판사 도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 먼저 임성근 부장판사의 근무 이력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임 부장판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수석 부장을 지냈습니다. 이 형사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근무 평가를 하는 등 사법행정관리직인데요.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사유도 이 자리에 있을 때 재판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대표적 사례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보도 사건입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는데요. 임 부장판사가 담당 판사에게 판결 방향을 제시하고 내용을 수정하게 하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게 탄핵 사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임 판사는 이 본인 탄핵 날에 이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 파일을 이제 공개하면서 사법부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지난해 5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당시 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연루자로 지목이 돼서 상당 기간 재판 업무에서 배제가 돼 있었습니다. 네. 또 건강까지 악화가 돼서 사표를 내기로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접 찾아가 사의를 밝혔는데 당시 임 판사가 녹음한 대화 내용이 오늘 공개된 겁니다. 들어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한 적이 없다. 어제 이렇게 해명했는데 정반대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니까. 왜냐면 수립은 다른 이야기 못하잖아요. 마침 이 발언 2시간 전에 김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당시 퇴임을 앞둔 조희대 대법관 훈장 수여식에 참석한 겁니다. 이 자리엔 문재인 대통령도 있었는데 김 대법원장의 발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이 내용이 충격적인데 근데 또 하나 이 후배인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녹음을 했다. 이것도 사실 좀 충격적이거든요. 네, 사실 법조계 관계자들도 예상치 못했다, 좀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당시 임 판사는 43분 분량의 대화를 녹음했고 오늘 언론에 공식적으로 93초 분량의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임 판사 측은 김 대법원장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녹음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의 면담 내용을 부장판사가 녹음하는 상황이 현재 우리 사법부 안의 신뢰가 무너진 걸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이 논란의 핵심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 여기에 이제 판사들도 참담하다 이런 반응들인데 논란이 아니라 명백히 거짓말을 한 거죠. 네, 오늘 오후에 송구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상 거짓 해명이었다는 걸 인정했고요. 조금 전 퇴근길에는 탄핵 소추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엔 탄핵 논의 때문에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해놓고선 이제 와서 안타깝다고 하는 게 일관성도 떨어지고 상황에 따라 다른 논리를 편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사법부 수장의 처신으로 보기에도 부적절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최근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면 사흘 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임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오전 임 판사가 지난해 사표를 냈지만 탄핵 등을 언급하며 김명수 원장이 반려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죠. 바로 김 대법원장이 대법원을 통해 부인했는데 3시간 만에 임 판사가 재반박에 나섰고 오늘 아침 녹음 파일까지 공개한 겁니다. 지금 야당에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할 김 대법원장이 정권의 눈치를 봤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좀 성향을 예단한다는 게 좀 조심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렇죠. 김 대법원장은 일단 법원 안에서 진보 성향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데요. 또 과거 역대 대법원장이 거쳤던 소위 엘리트 코스인 법원행정처 심의관 근무 이력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현 정권과 성향이 맞아서 대법원장에 발탁이 됐고 네. 그래서 여권의 판사 탄핵 논의를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 상황에 이 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정 기자가 직접 들어봤죠. 단체로 성명이나 입장을 내는 그런 집단 행동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공통적인 반응은 이유를 막론하고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을 한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또 정치적 상황 때문에 임 판사의 사의를 반려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네, 임 판사가 아직 탄핵이 된 건 아니에요. 지금 탄핵 소추가 이제 국회에서 가결된 건데 그럼 앞으로 이제 임 판사 그리고 대법원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 판사는 일단 탄핵 소추가 됐기 때문에 즉시 직무가 정지가 됐고요. 네. 국회에서 소추안을 전달받은 헌법재판소가 기록 검토에 착수하게 됩니다. 각하시킬지 본안 심리에 들어갈지는 기록 검토가 끝나봐야 아는데요. 이달 말로 끝나는 임 판사의 임기 전에 헌재의 결론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까지 당했고요.
야당도 고발부터 탄핵까지 다양한 대응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사법부의 권위가 그야말로 땅에 떨어진 하루였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지금까지 정현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을 거라고 예고했던 그 특단의 부동산 대책이 오늘 나왔습니다. 무려 48페이지에 이르는 묵직한 대책인데요. 실제 내용도 묵직할까 들여다봤습니다. 서울에만 분당 신도시 3배에 달하는 32만 호를 짓겠다고 발표했는데 정작 어디에 짓겠다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정부는 충격 수준의 공급량이라고 했지만 이 시장에선 실현이 되겠냐며 공허하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25번째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물량 폭탄. 앞으로 5년 내 전국 83만 호, 서울에만 분당 신도시 3배 규모인 32만 호를 공급합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정부는 공급 충격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서울시에 공급하게 될 32만 호도 서울시 주택 재고량의 10%에 달하는 소위 공급 쇼크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식으로 30만 6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토지주가 개발을 제한하면 LH 등 공공부문이 부지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역세권에선 700%, 준주거 지역에선 500%까지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일조권이나 층수 제한 같은 규제도 완화해 줍니다.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평균 13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줄여 속도를 붙이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차질 없이 시행된다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물량,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래서 어디에 짓겠다는 것이냐며 되묻습니다. 개발 방식만 나열했을 뿐 구체적인 장소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현 정권 안에서 실현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용산공원에 짓는 게 빠르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방향성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1년 반 만에 지금 그 주택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첫 삽을 뜨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1% 오르며 7달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정부는 또 지지부진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뛰어들어 해내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알박기와 주민동의 등 복잡한 이해관계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겠다는 건데요. 실제 조합 반응은 어떤지 박정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거 문제를 놓고 재개발 조합과 마찰을 빚어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이른바 알박기 행위로 장이 19여 개 재개발 사업은 몇 년째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공공개발로 진행될 경우 조합원이나 토지 소유자 과반수가 신청하고 1년 안에 이들 중 3분의 2 이상만 동의하면 토지 수용을 통해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기존 조합을 해산하고 LH와 SH공사 등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조건입니다. 대신 재개발, 재건축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용적률은 120%까지 높여주고 필요시 층수 제한도 완화키로 했습니다. 기부 체납 비율도 재개발은 15%, 재건축은 10%로 줄였습니다.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적용하지 않고 초과이익 부담금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11년째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동작구의 흑석 2구역입니다. 당초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었지만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며 난항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다양한 당근을 제시했지만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권한을 다 넘겨주는 거야. 그 부위도 우려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정부가 10%에서 30%까지 개발 이익을 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게 뭐 10%가 될는지 30%가 주민 동의율을 낮춘 것에 대해서도 사유재산 침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어 정부 정책에 실제로 얼마나 호응할지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아파트는 빵처럼 금방 만들 수 없다는 게 전임 장관의 이야기였죠. 그랬던 정부가 임기 1년 반을 채 남기지 않고 공급 계획을 쏟아냈는데요. 당장 갈 집이 없어 전셋값도 집값도 오르고 있는데 언제 다 지어진다는 걸까요? 박지혜 기자입니다. (2025년까지) 정부가 서울에 짓겠다고 공언한 주택은 32만 호. 공급 쇼크라고 단언했지만 이때까지 집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지 확보가 목표란 겁니다.
분양과 건설 일정을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10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민 동의 문턱은 낮췄지만 민간이 얼마나 땅을 내놓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신도시 택지 조성할 때처럼 완전하게 그냥 수용 방식으로 하는 거가 아니면 소유주의 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유주가 죽어도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여기다 기존 물량을 시장으로 돌리는 단기 대책은 빠져 당장 집값 잡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량 계획에 거품이 있단 건데 신규 택지 물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신규 택지를 새로 발굴해 26만 3천 호를 새로 짓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곳 세종시 유휴부지 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지을 건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자체와 협의를 끝내고 완전히 발표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발표가 가능합니다. 중앙정부가 인허가권을 가져가는 것에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어 땅과 물량은 계획보다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에도 22만 호를 추가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방 집값 급등은 공급 부족이 아닌 수도권 규제와 임대차 3법 때문으로 과잉 공급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수요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방에서 공급을 갑자기 늘리는 거는 정말 위험한 전략이에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정부의 묻지마 공급 대책이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자, 설 연휴가 이제 일주일 남았죠. 코로나 확산 추이에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퍼져서 비상입니다. 방역당국은 3, 4월 4차 대유행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거리에 마련된 임시선별 진료소.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곳에 사는 외국인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방문하는 곳이라서 많이 걱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검사하러 나왔습니다. 지난 연말 입국한 시리아 국적 남성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8명이 확진됐는데 방역당국은 모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이 자가 격리 중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역학적으로 또 정황상 미흡한 부분 수칙 위반 요소가 있었을 걸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강한 데다 일부 환자는 확진 후 치료를 받는데도 20일 이상 양성 상태가 유지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백신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동량이 많아지는 설 연휴를 앞두고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변이 바이러스 지역사회 감염이 드러나면서 방역당국은 3월 4차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3, 4월에 만약에 해이해진다면 유행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저희가 그렇게 전망을 했고.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의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강화된 입국자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병상 부족 문제도 장기화되며 지자체들은 일반 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병원에서는 갑자기 자리를 내줘야 하는 환자와 보호자들 반발이 거셉니다. 장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는 저희들과 이런 방구의 협의 없이 이 강제 지정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강남 요양병원 환자 가족들이 시청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난 1일 서울시가 요양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서울시가 15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시키라는 공문을 보내 현재 입원 중인 환자 620여 명은 그 전까지 병원에서 나가야 합니다. 2019년부터 요양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장성수 씨는 이대로 죽으라는 거냐며 하소연합니다. 강제 전원으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부모님 목숨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병원도 구청에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의료진과 간병인의 돌봄 서비스가 중요한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상이 아니라 그냥 단지 병상만 만들어 희생만 있고 득이 없는 졸속 행정이거든요. 인천에서는 주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시립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정해 코로나19 환자를 받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시설이면 분명하다라고는 다 동의하시는데 내 지역에 들어오는 건 싫다. 또 막상 본인 가족들이 가실 수도 있는 거고. 기존 환자와 주민 반발을 해소할 뾰족한 해법이 없어 전담병원 지정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최근에도 종교단체 집단 감염 때문에 확진 추이를 줄이는데 실패했죠. 확진자가 120명 나온 광주 안디옥 교회 목사도 감염됐습니다. 책임감을 느낄 만도 한데 1인실을 요구하며 닷새나 입원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이 목사의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지난달 25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안디옥 교회 관련 확진자는 123명으로 늘었습니다. 담임 목사 박모 씨 역시 지난달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닷새가 지난 어제서야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1인실을 요구하며 방역당국 연락도 받지 않고 버틴 겁니다. 혼자 쓰는 방을 요구를 했어요. 헐을 많이 걸어서 기도를 몇 시간씩 한다네요. 박 목사는 역학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아 광주시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목사는 문제가 있다면 법대로 하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치료가 좀 다 됐어요. 그 사실이니까 그것이 문제되면 법적으로 조치하라고 했어요. 방역당국 관계자들은 최근 신천지 관계자들이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걸 주목합니다.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무죄 판결이 나오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변함없이 진행할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지난해 11월 광주시를 상대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우리 식약처는 논란이 많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스위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유럽에선 처음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스위스 의약품 관리 당국인 스위스 메딕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해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 품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아니며 북미와 남미에서 진행 중인 3상 시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외신들은 스위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승인 자체를 거부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등은 65세, 폴란드는 60세, 벨기에는 55세 미만으로 접종 연령을 제한했습니다. 임상시험 참가자 중 65세 이상은 9.7%에 불과해 효과와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Die Debatte gibt es ja schon seit einigen Monaten, dass bei AstraZeneca es weniger Daten geht nicht um schlechte Daten, sondern um weniger Daten.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영국은 고령층에 대한 항체 형성 효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It reduces the number of people who have COVID at all, even asymptomatically, by around 2/3.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합쳐 2,600만 명이 접종한 미국은 다음 백신으로 얀센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먼저 개발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빨라야 다음 달 말에나 미국 승인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현재 방역수칙에 따르면 명절에 고향집에 내려가 5명 이상 만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명절에도 집에 머물자는 분들이 많지만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는 빽빽한데 가까운 가족끼리 모이는 것은 왜 안 되냐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 밤새 내린 눈 때문에 경기도 김포 골드라인에는 더 많은 승객이 몰렸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2m 거리두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2cm 거리두기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발 맞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급정거까지 하네. 지옥철을 타는 시민들은 거리두기 수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무슨 거리두기야? 그러면서 뭐 집합금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설에 가족끼리 모이는 못 모이게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끼리 모이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손자들도 지금 하나 주려고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손꼽아서. 그거는 제한하지 말아야지. 그거는. 가족끼리 만날 여러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향이 어느 쪽이세요? 저는 전라북도 쪽이에요. 시차별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려고 그래요. 가족들 만나는 시간을. 방역 수칙을 지키고 싶지만 시댁 눈치가 보인다는 며느리도 있습니다. 시댁은 울산이고요. 식구만 모인다고 해도 적어도 5명은 될 것 같아요. 통화는 해보셨어요? 그래도 와줬으면 좋겠는데 애기도 보고 싶고 서로 음식도 하고 좀 다녀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래도 많이 난감하죠. 명절 가족 모임 제한에 대해 감염 전문가의 의견도 갈립니다. 이동하는 과정 중에 또 다른 만남이나 모임, 휴게소든 여기든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방역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제일 바람직한 건 맞아요. 지하철이나 뭐 대중교통, 뭐 쇼핑몰, 극장 이런 데 수십 명, 수백 명 모여 있잖아요. 국민들의 사적인 모임까지 제한하는 건 과도하죠. 고향에 가고 가족 얼굴 보는 것이 큰 고민거리가 되어버린 이번 설 명절. 주말쯤 정부가 어떤 방역 대책을 발표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제주 7개월 아기의 아빠가 아동 방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갈비뼈와 장기를 심하게 다쳤던 아이는 다행히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개월 된 남자아이의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아이 아버지가 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다쳤는데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입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방임 혐의를 우선 적용했지만 학대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전문가 통합회의에 참석한 의료진들이 아이 상처는 외부 충격 때문이라는 만장일치의 소견을 낸 만큼 학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는 겁니다. 경찰은 부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컴퓨터 접속 기록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아이와 부모가 사는 아파트 CCTV를 확보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와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 CCTV만 복사해 갔어요. 뭐 승강기 그런 거라도 없겠어요. 그 정도에서 뭐 학대를 했겠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 부모에게는 임시 접근 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아이 상태는 많이 호전돼 1, 2주 뒤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일반 병실로 옮길 경우 보호자 간병이 필요한 만큼 부모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본 뒤 이동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처음 만났습니다. 막상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진통을 겪게 마련이죠. 어땠는지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대선 후보와 캠프 핵심 인사로 함께 일했던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경쟁자로 만났습니다. 안 대표가 어제 금 전 의원의 이른바 제3지대 경선 제안을 수용한 뒤 첫 회동입니다. 30분간 만난 두 사람은 이르면 내일부터 단일화 방식에 대한 실무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책 경쟁 그리고 비전 경쟁을 통해서 야권은 다르구나.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신뢰를 받는 것이 이번 경선 과정이라고. 그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설 전에 좀 토론이 됐든 뭐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미묘한 신경전도 감지됐습니다.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동료 아니겠습니까? 2012년 대선 때 정말 그때 저로서는 뭐 정치 경험은 없었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9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정치에도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측은 2월 말 또는 3월 초에 단일화를 끝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이동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방패막이 누굽니까? 정세균 국무총리입니다.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어요. 네. 자, 야당의 공세가 정 총리에게 쏟아졌겠죠. 네, 야당의 거센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이 나왔거든요. 그 상식에 비춰봤을 때 그 산업비 변명이 사실이라고 총리님께서 믿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산업부 출신 아닙니까? 노무현 문재인 시절에 부동산 폭등했습니다. 5년, 10년 전부터 어떻게 공급 대책을 세워왔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군 탓하면 돼요. 대원은 너무 기간이 길죠. 홍준표 의원 오랜만에 보네요. 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오랜만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총리를 상대로 질의를 했는데요. 정 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를 집요하게 물어봤습니다. 살풀이 해야 되겠죠. 총리님 요즘 말씀이 굉장히 거칠어지셨어요.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래 됐죠.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그거하고는 안 나가십니까? 저는 코로나19와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참 특유의 입담인데 정 총리도 대선에 안 나가겠다고는 말 안 하네요. 네, 총리실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가 보궐선거 이후에 총리직을 그만두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보고 있나 민주당? 네. 정의당이 저런 말을 했습니까? 직접 한 말은 아닌데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정의당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무공천하기로 했죠. 이번 결정으로 야당의 시선은 민주당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변경하면서까지 후보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규칙 사유가 있을 시 무공천하기로 국민과 약속한 소위 문재인 당헌을 뒤집고 이제 민주당이 입장을 낼 차례입니다. 하긴 서울과 부산 모두 민주당 시장의 성추문 때문에 보궐선거가 생긴 거니까요. 네. 자, 민주당은 입장을 냈습니까? 아직 당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는데요. 공천을 하겠다는 의지에 변함은 없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들은 당에 물어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당의 결정에 저렇게 따라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공천 여부 요청은 당시도 보았는데 후보에게 물어보시면 좀 다. 민주당이 공천을 하기로 한 이상 이 정도 비판은 예상했겠죠. 그럼요. 오늘의 여랑야랑은 뿌린 대로로 정해봤습니다. 이 선거 공학적으로만 보면 이 진보 진영이 갈라지지 않아 오히려 민주당에 도움이 더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죠. 채널A가 여야 후보들 인터뷰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후보들이 기자가 된 듯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유권자에게 어떤 약속을 할지 직접 말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자신에 대해 설명합니다. 경남 강북의 균형 발전과 서민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서울시장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상호입니다. 87년 6월 항쟁 당시에 연세대 총학생회장으로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는 데 기여한 사람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민주당을 지킨 그러한 민주당 당원입니다. 원내대표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국회에서 완성시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현재 서대문에서 보증금 4억에 50만 원 반전세를 살고 있는 서민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우리 서울 시민들의 삶이 너무 팍팍해지고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굉장히 걱정이 많았고요. 이 위기에 강한 해결사 우상호가 나서야겠구나. 서민들이
부동산 때문에도 고생하시고요. 장사가 잘 안 돼서 고생하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써서 고생하셔요. 이 세 가지만큼은 제가 반드시 해결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승리하려면 범진보 진영이 결집을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수많은 정치인들이 흔들고 그분을 힘들게 할 때 그 옆에서 당당히 싸우면서 그분을 가장 강하게 지켜주었던 정치인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런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선거를 앞두고 상대 진영의 후보까지 품자는 것은 저는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품어야지 우리와 맞서 싸우려 하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는 상대 진영의 후보까지 품자는 것은 좀 어색합니다. 임성근 판사는 자신이 출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자기 판결을 바꾼 그러한 독립성이 없는 판사입니다. 탄핵 대상입니다. 낮은 인지도가 약점이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아서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출마 선언 이후에 유튜브를 활용하고 또 좋은 정책을 발표하고 또 조직이 탄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우상으로 알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거지 해장국집에 왔는데요. 우거지 해장국처럼 소탈하고 털털한 그런 서민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처럼 눈이 많이 쌓인 날 갖고 있으면 주변에 부러움을 사는 물건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눈오리 집게입니다. 올해 초 유독 눈이 많이 오며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일렬로 끝없이 줄지어선 눈덩이들. 진짜 오리와 마주보기도 하고 부서지지 않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요즘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눈오리들입니다. 눈사람과는 만드는 방법이 다릅니다. 눈사람과 달리 눈오리는 눈을 굴려서 만든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집게로 눈이 소복히 쌓인 곳을 뜬 다음 살포시 올려놓으면 눈오리가 완성됩니다. 아이들은 눈오리를 만들기 위해 유치원에 오는 것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제 집에서는 눈이 별로 없어요. 눈을 정비하는 아저씨가 다 키웠어요. 하지만 눈오리 집게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집에 눈오리 집게 있어요? 눈오리 집게요? 없어요. 저 없는데 지호는 있어요. 지호네 집에 갔는데 이 눈오리 기계가 있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핫해지기 전에 선생님들이 구입을 하시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하려면 못하죠. 한 온라인 쇼핑몰에선 지난해보다 매출이 20배 가까이 늘어났고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구하기 힘들다 보니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귀한 몸이 됐습니다. 판매와 구매글은 물론이고 시간당 몇천 원씩 비용을 들여 대여하겠다는 글도 수두룩합니다. 간혹 차량에 상처를 낸다는 일부 차주인의 항의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자 이 눈오리 집게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욕구를 달래주는 도구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라고 함께 우리가 동굴처럼 이렇게 집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 만든다라는 핑계로 뛰쳐나와서 열심히 이렇게 옛날의 향수도 느끼고 폭설이 내린 이번 겨울 어른이나 아이 모두가 동심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올 들어 날씨가 참 극과 극이다 느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추웠다가 더웠다가 폭설까지 날씨 변덕 이유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1월 기온 기상청 데이터로 비교해봤습니다. 1월 25일 최고 기온이 13.9도였는데요. 1971년 이후 그러니까 지난 50년간 1월 기온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기온이었습니다. 동시에 올해 1월 8일의 최저 기온 영하 18.6도였는데요. 지난 50년간 두 번째로 낮은 1월의 최저 기온이었습니다. 1월 한 달간 최고와 최저를 오가며 기온 편차가 컸는데요. 그 이유 기상청에 문의하니 힘겨루기 때문이라 답변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반도 북쪽에서는 한기, 남쪽에서는 따뜻한 공기 세력의 힘겨루기가 이어져 기온 변동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인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북극의 한기, 먼저 북극 진동 때문이었습니다. 북극 진동은 북극에서 추운 공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소용돌이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평소엔 제트기류가 북극의 찬 공기를 담벼락처럼 이렇게 잘 가둬두고 있는데 온난화 영향으로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북극의 찬 공기가 내려오게 된 겁니다. 북극의 찬 공기가 남하하게 되고요. 이 때문에 동아시아의 한파 등과 같은 기온 변동성이 매우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추운 날씨에 수증기까지 더해져 눈이 내리기 좋은 조건도 됐다는 건데요. 이 한기가 약화될 쯤에는 남쪽 인도양과 열대 서태평양 대류 활동 등의 영향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며 기온이 올라갔던 거죠. 이 때문에 1월에 기온 편차가 이례적으로 컸던 건데요. 이번 달도 기온 편차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건강관리 유의해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미국에도 눈폭탄이 떨어졌죠. 북동부 폭설은 122년 만에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무거운 눈더미에 95년 된 교회 건물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폭격을 맞은 듯 교회 지붕이 구겨져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의 95년 된 교회 건물이 사흘 동안 쏟아진 눈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겁니다. 붕괴 당시 교회 안에는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미국 북동부를 강타한 눈폭풍으로 뉴저지에 90cm의 눈이 쌓였습니다. 122년 만에 최대 적설량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볼링장 건물도 무너졌습니다. 지붕을 떠받치던 벽돌들이 와르르 쏟아졌고 앙상한 목재뼈대가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다가 최근 다시 영업을 재개한 볼링장입니다. Rebuild, yes, but that's not going to be an instant rebuild. Hopefully by the time it's rebuilt, COVID's gone. 추락한 경비행기 탑승객 3명과 반려견은 인근에서 스노모빌을 타던 주민들에게 구조됐습니다. 눈폭풍 속에 빙판길을 달리다 중심을 잃은 대형 화물차가 도로에 서 있던 경찰차를 그대로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주차된 차들은 온통 눈으로 뒤덮였고 마을마다 하루 종일 제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직권 남용과 업무 방해죄가 적용됐습니다. 농구에서 호쾌한 덩크슛이나 멋진 석점슛보다 짜릿한 1대1 돌파를 더 좋아하신다면 이 선수를 한번 주목해보시죠. 미국에서 개인기를 갈고 닦은 신한은행의 김혜나입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막판 신한은행이 승부수를 띄웁니다. 클러치 타임인데 자, 이 시점에서 김혜나 선수를 넣는다는 건 그만큼 믿는다는 거거든요. 한번 지켜보죠. 김혜나의 선택은 1대1 공격이었습니다. 스핀 무브에 이은 점프슛. 멋진 스텝으로 수비를 제치고 다시 득점에 성공합니다. 과감한 돌파에 이은 골밑슛까지. 김혜나는 단 한 경기로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알렸습니다. Hi, my name's Anna Kim from Fullerton, California. I played basketball all my life back at home. 제니교포 김혜나는 지난 시즌 데뷔전에서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실상 이번이 첫 시즌인데 미국 대학농구에서 쌓은 경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때부터 주전으로 나섰고 4학년 땐 리그 MVP로 뽑혔습니다. 낮고 빠른 드리블이 좋아 신인급이지만 신한은행에서 주전 가드로 나서기도 합니다. 팬들은 NBA 스타 카이리 어빙에 빗대기도 합니다. Dribbling-wise, I'm pretty confident. I worked on my dribbling skills for such a long time that so in order for me to play Division I basketball, I had to put in extra work. Practice time wasn't enough. 김혜나의 소망은 교포 선수가 아니라 팬들의 사랑을 받는 한국 선수가 되는 겁니다. I do want people to know who I am. I hope to play in this league for a long time and be known as one of the greatest point guards to.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입춘 폭설로 빙판길이 된 출근길에 오늘 아침 지하철은 평소보다 많은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멋진 자연 놀이터를 이렇게 선사했는데요. 당분간은 내륙에 뚜렷한 강수 소식이 없어서 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일도 크게 춥지는 않습니다. 서울이 영하 3도, 광주가 영하 4도로 평년 기온을 대부분 웃돌겠고 낮에도 영상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대기질은 깨끗한데요. 주말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밀려와서 이틀간 영향을 주겠습니다. 토요일은 중부를 중심으로, 일요일은 남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제주 지역에만 눈비 소식이 있어서 미뤄왔던 세차를 개운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빨래도 잘 마르고요. 기온 변화가 심한 탓에 감기 가능 지수가 높습니다. 춥지 않더라도 보온에 신경 쓰시고 실내에서는 적절한 환기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씨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부분은 법정에서는 모두가 판사를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부르죠. 어떤 다툼도 어떤 진위도 공정하게 판가름 내줄 거라는 신뢰가 담긴 표현인데요. 이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 회복, 진실에 더 눈뜨고 정치에 눈 감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겁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